여기 프랑스의 국민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오페라 가수였는데요. 그녀가 어느 날 한 세기 전에 죽음을 선택한 한국 여성의 노래에 의해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국 여성의 노래는 프랑스 국민들에도 큰 감동과 교훈을 남겨주었다고 하는데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한국 노래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서 빨리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제트 듀랑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2살이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가수 중 한 명이에요. 프랑스 국민 모두가 제 이름을 알고 제 목소리를 들어봤어요. 요즘 저는 이상하게도 내면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내일 밤 저는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파리에서 가장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로 금빛 장식과 붉은 벨벳 좌석이 있는 곳이죠. 제 마음은 설레어야 했어요. 내일 공연을 위해 노래 연습을 하거나 목소리를 위한 특별한 저만의 꿀차를 마시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창밖의 빗방울을 응시하며 제 인생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 같다는 공허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뒤로 묶은 검은 머리, 진지한 눈빛, 도시 저녁의 콘서트 포스터에 등장하는 얼굴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파리의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렀어요. 비평가들은 제가 노래할 때 천국의 천사들도 귀 기울여 듣는다고 썼어요. 하지만 저는 같은 노래들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에 지쳐 있었어요. 모차르트, 베르디, 푸치니. 저는 그들의 작품을 모두 외우고 있어요. 런던, 비엔나, 뉴욕, 밀라노에서 공연했죠. 항상 완벽하게. 항상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그러나 최근에 이 익숙한 곡들을 노래할 때 제 마음은 속은 어두운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차가운 유리에 기댔어요. 제 내면에서 무언가가 음악에는 완벽한 테크닉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속삭였어요. 인생에는 제가 수년간 걸어온 같은 길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어요. 보지 않고도 피에르, 제 매니저일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피에르는 제가 20살 때부터 제 경력을 이끌어왔고 항상 큰 공연 전날 밤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 별 기대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피에르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흥분에 차 있었어요. 그는 내일 공연의 티켓 판매 상황과 참석할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 말했어요. 그러다가 제 관심을 끄는 무언가를 언급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내일 아침에 당신과 만나고 싶어 해요. 그가 말했어요. 리허설 전에요. 특별 콘서트 시리즈를 준비 중인데 당신이 참여하길 원해요. 한국문화원이라고요? 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들이 저에게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마스터하는데 전념해온 유럽 클래식 전통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저는 피에르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리허설에 집중해야 했어요. 완벽한 아리아를 연습해야 했고 평소처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짧은 미팅이에요. 피에르가 고집했어요. 20분, 그 이상은 안 걸려요. 그들이 특별히 당신을 요청했어요. 엘리제트. 흥미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의 고집에 굴복했어요. 20분이면 제 준비 루틴을 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간단한 요청일 수도 있어요. 외교적 행사에서 제 평소 레퍼토리를 노래하는 것처럼 도전적이거나 새로운 것은 없을 거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제 손가락은 익숙한 건반을 찾아 내일 공연할 아리아의 첫 음표들을 연주했어요. 아름다운 음표들, 완벽한 음표들. 더 이상 제 영혼을 움직이지 않는 음표들이었어요. 저는 연주를 멈추고 피아노 뚜껑을 닫았어요.
우아한 제 아파트의 감도는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쪽 벽에는 상과 액자에 든 리뷰들이 걸려 있었어요. 제 성공의 증거였죠. 모든 표면 위에는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팬들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같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깊이, 어떤 의미, 어떤 연결이 말이에요. 저는 음악 세계의 정상에 올랐지만 이제 여기에 와보니 그 경치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내일의 짧은 미팅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거의 100년 전에 살았던 여성이 부른 먼 나라의 노래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는요.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울 노래를요. 저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구축한 세계가 곧 영원히 바뀔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곧 저는 새로운 목소리를 찾게 될 거라는 것을요. 노래 속에서뿐만 아니라 제 영혼 속에서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문화원에 약속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주변의 고전적인 파리 건축물 사이에서 눈에 띄게 서 있었어요. 드레스를 바로잡고 시계를 확인했어요. 피에르가 약속했던 대로 이 미팅에 딱 20분만 할애할 생각이었어요. 센터 안은 평화롭고 우아했어요. 벽에는 동화 속에 있을 법한 산과 궁전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접수 데스크에 있던 젊은 여성은 제가 이름을 말했을 때 알아보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유명한 소프라노 엘리제트 뒤랑이라는 익숙한 무게감을 느꼈어요. 모두가 저에게 완벽함을 기대했고 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데 능숙해져 있었어요. 그 여성은 저를 중년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강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태도로 악수 대신 살짝 허리를 숙이며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따뜻한 환영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미팅을 짧게 끝내겠다는 결심을 유지했어요. 앉아서 우리 사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놓으며 벽에 있는 시계가 제 마음속에서 크게 째깍거렸어요. 리허설을 위해 떠나야 할 시간까지 19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강 교수는 세계의 목소리들이라는 콘서트 시리즈에 대해 설명했지만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이미 오늘 밤 오페라 3막의 어려운 구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국 음악 한 곡을 탐구해보라는 그의 제안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제 평소 레퍼토리를 공연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 교수는 작은 음악 플레이어의 버튼을 눌렀고 방 안에 한 여성의 목소리가 가득 찼어요. 마음을 사로잡고 감정적이며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멜로디는 제 귀에 낯설었고 언어는 완전히 이질적이었지만 그 목소리가 제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심장을 꽉 쥐는 것을 느꼈어요. 시계에는 18분이 남아 있었지만 갑자기 시간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저는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는 날것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가수의 갈망, 슬픔, 불가능한 동경을 분명히 느꼈어요. 제 호흡이 느려졌고 오늘 밤 공연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졌어요. 이 목소리와 멜로디만이 방을 채우고 제 안의 공허함도 채우고 있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제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깨달았어요. 평소의 프로다운 침착함을 잊은 채 저는 그 가수가 누구인지 속삭이듯 물었어요. 강 교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그는 한국 최초의 전문 여성, 소프라노인 윤심떡의 노래사의 찬미라고 설명했어요. 1926년에 녹음된 이 곡을 듣고 제 안에 불러일으킨 감정을 붙잡으려 애쓰며 눈을 감았어요. 거의 100년 전이라니
녹음에 긁히는 듯한 품질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시계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며 저는 노래의 내용에 대해 물었어요. 강 교수는 엄숙한 표정으로 사의 찬미는 죽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바다에 관한 노래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윤심떡이 해외에서 음악을 공부한 최초의 한국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끝났다고 덧붙였어요. 이미 결혼한 이동훈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일본 점령 하에 한국에서 그들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함께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 노래는 그녀의 죽음 전 마지막 녹음이었다는 거예요. 한기가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가수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은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알면서 이 노래를 녹음했고 모든 음표에는 그녀의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강 교수는 이 노래가 단순한 음악 이상이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 점령기와 한국 전쟁 동안 한국의 고통과 인내의 상징이 되었고 한이라는 슬픔과 희망이 함께 섞인 한국적 개념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번역될 수 없는 무언가라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노래가 제게 깊은 영향을 미친 이유를 이해했어요.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역사, 감정, 문화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었고 제 공연에서 놓치고 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강 교수가 건네준 폴더에는 악보, 번역, 윤심떡에 관한 정보가 있었어요. 그는 내년 콘서트 시리즈를 위해 제가 이 곡을 배우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유럽 언어들과 완전히 다른 한국어로 노래를 배우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될 테고 과연 한국인들에게 그런 문화적 의미가 있는 곡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그러나 폴더 속 윤심떡의 사진을 보면서 1920년대 의상을 입고 진지한 눈빛과 단호한 표정을 한 젊은 여성과 시간을 초월한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녀가 자국에서 개척자였던 것처럼 저도 오페라 세계에서 제 길을 개척해왔어요. 마침내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하며 폴더를 가방에 넣었고 시계를 보니 40분이 지나 있었어요.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저는 이미 리허설에 늦었어요. 제가 서둘러 나가자 강 교수는 뒤에서 음악은 말이 할 수 없을 때 말한다고 이 노래가 제게 할 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불렀어요. 그의 말은 오페라 가르니에까지 저를 따라왔어요. 리허설 동안 평소처럼 아리아를 완벽하게 불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윤심떡의 목소리가 한 세기를 건너 저를 찾아온 멜로디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한 채 찾고 있던 무언가를 담고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저녁 오페라 가르니에에서의 제 공연은 항상 그랬듯이 완벽했어요. 관객들은 마지막 아리아를 마쳤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고 팬들이 던진 장미꽃들이 무대에 수북이 쌓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항상 그랬던 것과 같았어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의 찬미의 마음을 사로잡는 멜로디가 하루 종일 저를 따라다녔고 익숙한 오페라의 음표들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열광하는 관객들에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제 마음의 일부는 여전히 윤심떡과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함께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피에르는 평소처럼 클립보드와 일정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내일 리허설이나 다가오는 약속에 대해 묻지 않자 그는 놀란 눈빛을 보였어요. 저는 화려한 무대 메이크업을 그대로 한 채 빠르게 평상복으로 갈아입었고 공기가 필요했어요.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어요. 피에르는 복도를 따라 저를 쫓아오며 비엔나 오페라 하우스 디렉터가 다음 시즌에 대해 논의하길 원한다는 큰 기회를 흥분된 목소리로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한때는 이런 소식이 저를 흥분시켰을 텐데 이제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밖에는 파리의 밤이 비로 변해 은빛 빗방울이 가로등 아래 떨어지고 있었어요. 피에르가 불러 세운 택시에 올라타 내일 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문이 닫히자 갑자기 저는 조용한 어둠 속에 혼자 있게 되었어요. 가방에서 강 교수의 폴더를 꺼내 다시 열었는데 택시 안의 조명은 어두웠지만 윤심떡의 사진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직접 들으면 어땠을지, 사의 찬미를 녹음할 때. 그것이 한 세기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라는 걸 알았을지 궁금했어요. 택시가 빨간 신호등에 멈췄을 때 비에 젖은 거리에서 한 노년의 아시아 여성이 작은 쇼핑백을 들고 우산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비가 그녀의 회색 머리와 마른 어깨를 적시고 있었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유리 칸막이를 두드려 운전사에게 멈춰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여성에게 소리치자 비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그녀는 놀란 듯 보이다가 폭풍우를 피할 수 있다는 제 제안에 안도한 표정으로 서둘러 다가왔어요. 그녀가 제 옆에 자리 잡으며 강한 프랑스어 억양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코트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택시 시트를 적셨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은 밝고 또렷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박순자라고 소개하고 벨빌이라는 아시아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의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택시가 움직이는 동안 그녀가 제 무릎 위에 놓인 윤심떡의 사진이 펼쳐진 폴더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챘어요. 갑자기 그녀의 눈이 커지며 윤심떡을 알아보는 모습에 제 가슴이 놀라움으로 뛰었어요. 제가 묻자 박 여사는 그녀의 할머니가 이 노래를 좋아했다고 한국에서 어린 소녀였을 때 할머니가 매일 이 노래를 틀어주었다고 기억에 잠긴 얼굴로 말했어요. 이런 우연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비 내리는 이 밤, 파리의 모든 택시 중에서 저는 하루 종일 저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노래를 알고 있는 여성을 만난 거예요. 박 여사가 멜로디를 몇 흥얼거리자 제 팔에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흥얼거림에도 녹음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마음을 사로잡는 특질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일본 점령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셨다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노래가 그들의 한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의 슬픔이자 힘이라고요. 그녀의 주소에 도착했을 때 비는 잦아들고 있었고 충동적으로 저는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박 여사를 문 앞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벨빌의 거리는 제 고급 동네와 달리 더 활기차고 다채로웠으며 다양한 아시아 언어로 된 간판들과 낯선 향신료 향기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박 여사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저를 차 한잔하러 초대했고 저는 수락하며 스스로도 놀랐어요. 공연 후 제 저녁 루틴은 특별한 허브티를 마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따뜻했고 프랑스 가구와 한국 장식품이 섞여 있었어요. 선반 위에는 골동품 가게에서나 볼 법한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할머니의 것이며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라고 설명했어요. 다른 레코드 커버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들어보고 싶은지 물었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관심에 기뻐하는 듯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원본 녹음이라고 아주 오래되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늘이 레코드에 닿자 지지직거리는 소리에 이어 윤심떡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아침에 문화원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녹음이었지만 이 아늑한 아파트에서 바다와 수십 년을 건너온 이 골동품 플레이어로 들으니 어쩐지 달랐어요. 박 여사는 음악에 심취해 눈을 감았고 저는 그녀의 얼굴에서 구름처럼 이동하는 감정들을 보았어요. 슬픔, 향수, 자부심, 그리고 강 교수가 언급했던 한이 틀림없는 더 깊은 무언가를요. 노래가 끝나자 저는 그녀가 무엇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지 속삭이듯 물었고 박 여사는 바다에 대해 슬픔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의 한국에 대해 노래한다고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할머니는 그 안에서 희망도 들으셨다고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그들의 노래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축축한 파리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며 세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에 2번의 우연한 만남이 저를 전혀 알지 못했던 문화의 노래와 마주하게 했고, 그 노래는 어쩐지 제 완벽하게 정돈된 삶에서 빠진 무언가에 말을 걸고 있었어요. 윤심떡이 비극적 최후 전에 이 노래를 녹음하며 영혼을 쏟아붓는 모습과 박 여사의 할머니가 전쟁 중에 이 노래에서 위안을 찾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제 결정은 굳어져 있었어요. 내일 강 교수에게 전화해 사의 찬미를 배우겠다고 단지 음표와 가사뿐 아니라 그 의미와 역사, 감정까지 배우겠다고 말할 거예요. 윤심떡의 세계와 제 세계 사이에,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을 거예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음악에 대해 진정으로 흥분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사의 찬미를 배우는 것은 제 음악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시도였어요. 한국어는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고, 그 소리는 제가 익숙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와 전혀 달랐어요. 첫 주가 지나자 제 자신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펼쳐놓고 최근 연습을 녹음한 것을 들었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저는 움찔했어요. 몇 시간의 연습에도 불구하고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멜로디는 익힐 수 있었지만 언어는 매 순간 저를 좌절시켰어요. 피에르가 평소의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공연 제안서들을 들고 아파트에 들어왔어요. 제가 연습하고 있는 것을 듣고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이 한국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제 녹음을 끄고 비엔나, 오페라와 밀라노라, 스칼라가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 관객들이 익숙한 언어와 음악을 듣기 위해 온다고, 어차피 아무도 제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어요. 이상한 한국어 글자가 적힌 악보를 응시하며 그의 말이 진실의 핵심을 담고 있어 아팠어요. 저는 무엇을 증명하려는 걸까요? 자존심인가, 예술성인가? 창가로 걸어가 봄이 여름으로 변하는 파리 거리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삶은 정상적으로 계속되는데 제 삶은 이상한 도전으로 우회했다고 느꼈어요. 피에르에게 바람을 쐬어야 한다고 말하고 나온 저는 의식적인 방향 없이 걷다가 벨빌에 도착했어요. 이곳의 광경과 냄새는 제 동네와 달랐고 비 오는 밤 만남 이후 2번 박 여사를 방문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건물이 보이자 망설였어요. 오늘 방문할 계획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저를 앞으로 이끌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놀라움과 환영으로 얼굴이 밝아졌어요. 박 여사의 아파트에서는 생강과 마늘 향이 났고 그녀는 요리 중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석양에 물든 파리 지붕들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는 제가 걱정 있어 보인다고 말했어요. 한국어 공부의 어려움과 사회 찬미에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인정했어요. 그 소리들이 제 혀에 얼마나 낯설고 과제가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 토로했어요. 박 여사는 조용히 경청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가 처음 프랑스에 왔을 때 봉주르조차 제대로 말할 수 없었고 프랑스인들이 그녀의 억양을 웃었다고 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남편의 가족들이 한국 여자와의 결혼을 원치 않았고 그녀가 결코 진정한 프랑스인이 되지 못할 거라 말했다고 했어요. 그녀의 프랑스어 선생님이 해준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당신의 억양은 실수가 아니라 용기의 소리예요.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을 만큼 용감한 사람의 소리예요. 그녀는 제4의 찬미가 윤심떡의 것과 똑같지 않더라도 그것이 프랑스와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될 거라고, 그것도 아름답다고 덧붙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박 여사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노래에 잘못 접근하고 있었어요.
윤심떡을 완벽하게 모방하려 하기보다 그녀가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고 제 방식으로 전달하는 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강 교수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민지라는 한국어 코치를 소개해 주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어요. 단어를 완벽하게 발음하기보다 노래 내용을 이해하고 단어 뒤의 감정을 느끼라고 조언했어요. 천천히 한국어가 덜 낯설게 느껴졌고 유럽 클래식 테크닉에 맞추려는 시도를 멈추고 새로운 목소리 사용법을 배웠어요. 도전은 여전히 컸고 피에르는 기회들을 상기시켰지만 의심이 들 때마다 박 여사의 말과 윤심떡의 용기를 생각했어요. 한국 음악 역사학자인 이경민 교수도 만나 사회 찬미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했어요. 그는 윤심떡이 한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살았고 한국 여성으로서 노래하는 것 자체가 용기의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점차 사회 찬미가 제 목소리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윤심떡의 녹음과 똑같은 복사본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로 지어진 시간과 문화를 가로지르는 달이었어요. 노래가 변화하듯 저도 변했어요. 완벽한 클래식 오페라 가수였던 제가 내면에서 잊고 있던 감정과 연결의 영역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콘서트의 밤이 마치 먼 바다에서 형성되어 갑자기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다가왔어요. 3개월 동안 사회 찬미와 함께 살아온 저는 이제 오페라 가르니에의 무대 뒤에 서서 미지의 물로 뛰어들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웅장한 오페라 하우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커튼 틈으로 붉은 벨벳 좌석이 사람들로 채워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 음악 평론가들, 그리고 제 특별 손님인 박 여사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 교수와 이 교수도 기대에 찬 표정으로 가까이에 자리했어요. 분장실은 개막식 꽃들로 가득했고 작은 공간에서 그 향기가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화려한 가운 대신 1920년대 스타일의 단순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반짝이는 보석도 극적인 메이크업도 없었어요. 오늘 밤은 디바 엘리제트 뒤랑이 아니라 노래 자체와 거의 한 세기 전 이 노래를 처음 불렀던 여성에 관한 것이었으니까요. 피에르가 긴장된 손길로 마이크를 조정했어요. 우리는 프로그램에 타협했고 관객들을 위해 몇 가지 클래식 아리아로 시작한 후 사회 찬미를 피날레로 소개하기로 했어요. 피에르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졌지만 제 결심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무대 감독이 5분 남았다고 알리자 위장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 했어요. 눈을 감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이전에도 이 무대에서 수십 번 공연했지만 오늘은 음표나 가사를 잘못 부를 두려움을 넘어선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오늘 밤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최고의 존중으로 다뤄야 할 한국 역사의 일부, 문화적 보물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콘서트 전반부는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모차르트, 푸치니, 베르디의 아리아들을 수백 번 불러왔던 제 몸과 목소리는 자동으로 연주했고 관객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공연을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중간 휴식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사회 찬미 순서가 다가오자 입이 말랐어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특별히 편곡된 악보를 넘기고 지휘자가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로 걸어나가자 스포트라이트가 저를 비추었고 관객들의 박수는 기대에 찬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저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준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강 교수의 한국 음악 소개, 민지의 인내심 있는 지도, 이 교수의 역사적 통찰력, 그리고 박 여사의 할머니 이야기와 이민자로서의 용기까지. 무엇보다도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시간을 초월해 제 마음을 움직인 윤심떡 자신을 생각했어요. 오케스트라가 이 오페라 하우스가 보통 듣는 유럽 클래식 음악과는 다른 마음을 사로잡는 도입부를 시작했어요. 그 멜로디는 공기 속의 고대의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고
저는 눈을 감고 음악이 저를 감싸게 했어요. 먼 해안가의 파도처럼 그 리듬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너무 낯설고 어려웠던 한국어 가사가 이제는 물처럼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어요. 수개월 동안 고민했던 기술적 요소들이 이 순간 하나로 융합되었지만 테크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발음이나 호흡이나 음정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윤심떡이 생을 마감했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점령하의 한국,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예술가들, 그리고 전쟁과 고난 속에서 이 노래에서 위안을 찾은 박 여사의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이 한 곡에 담긴 인간 감정의 넓이가 저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슬픔과 아름다움, 절망과 희망, 완전히 번역될 수 없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한이었어요. 눈을 뜨자 관객들이 완전히 정적인 채로 매료되어 있었어요. 앞줄에서는 박 여사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 교수는 엄숙한 승인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멜로디에 담긴 감정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맴돌다 사라지고 완벽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커져 압도적인 파도가 되어 저를 덮쳤어요.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술적 능력 감상을 넘어선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반영되었어요. 그들은 오늘 밤 진짜 무언가를 느꼈어요. 문화와 시간을 초월한 연결이었어요. 장미꽃뿐만 아니라 강 교수가 준비한 한국 국화인 무궁화도 무대로 쏟아졌어요. 저는 깊이 허리를 숙여 관객들에게, 그리고 한국식으로 윤심떡의 기억에 경의를 표했어요. 무대 뒤는 축하와 감정의 소용돌이였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 여사가 제 손을 잡고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의 할머니도 이 노래를 듣길 좋아했을 거라고, 제가 노래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기억을 존중했다고 속삭였을 때였어요. 그날 밤 늦게 군중이 흩어지고 오페라 하우스가 고요해졌을 때 저는 무대 가장자리에 혼자 앉아 지난 몇 년간 기술을 보여주고 박수를 받기 위해 노래했던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오늘 밤 처음으로 박 여사가 말했던 것처럼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노래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찾았어요. 사회 찬미 공연 이후 몇 주 동안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했어요. 매일 아침 새로운 메시지들이 쌓였어요. 음악 애호가들의 이메일,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들의 편지, 문화단체들의 초대장까지. 온라인에 공개된 제 녹음은 프랑스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청취자들에게 도달했어요. 평소 칭찬에 인색한 음악 평론가들도 제 공연에 특별한 감정을 담아 글을 썼어요. 한 리뷰어는 엘리제트 뒤랑의 재발명이라 불렀고, 다른 이는 음악을 통한 문화적 가교 구축의 대표적 사례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신문들에서는 제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고 예상치 못한 문화 교류를 축하하는 헤드라인이 실렸어요. 피에르의 사무실은 제안과 초대장으로 넘쳐났어요. 비엔나 오페라는 여전히 저를 원했고 서울 국립극장도 특별 콘서트 시리즈에 초대를 보냈어요. 한때는 이런 관심이 저를 크게 기쁘게 했겠지만 이제 이런 외부적 인정보다 제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음악이 수년 만에 다시 제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밝은 봄날 벨빌에 있는 박 여사의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그녀는 전통 한국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우리가 먹는 동안 각 요리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맛은 매콤하고 달콤하고 발효되고 복잡했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음악처럼요. 박 여사는 한국을 방문해 보라고 제안했고 그 아이디어는 즉시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공연으로 유럽과 미국을 여행했지만 아시아에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윤심떡의 고향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가 한때 울렸던 거리를 걷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강 교수의 도움으로 윤심떡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의 특별 콘서트에 초대받았고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한국 여행 준비로 한 달을 보냈어요. 민지와 언어 수업을 계속했고 한국 역사책들을 읽으며 특히 윤심떡이 살았던 시기에 집중했어요. 전통 민요부터 현대 작곡까지 다양한 한국 음악을 들으며 멜로디 패턴의 연결성을 느꼈어요. 피에르는 제 변화를 혼란과 존중이 섞인 시선으로 지켜봤어요. 그가 수년간 안내했던 엘리제트 뒤랑 유럽 클래식 레퍼토리에만 집중하고 경력에 꼼꼼했던 저는 이제 더 호기심 많고 예상치 못한 것에 열린 예술적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따뜻한 여름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고 13시간 비행은 흥분과 긴장 속에 흘러갔어요. 한국에서 환영받을지 아니면 이해를 넘어선 것을 시도하는 외부인으로 여겨질지 궁금했어요. 서울은 대조의 교향곡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고대 궁전들이 빛나는 고층 빌딩 옆에 서 있었고 전통시장은 고급 쇼핑 지역 근처에서 활기찼어요. 도시는 에너지로 맥동하면서도 고요한 평온함을 품고 있었어요. 이경민 교수의 안내로 윤심떡의 삶과 연결된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그녀가 한때 공연했던 이제는 역사적 장소로 보존된 오래된 극장에 서서 시간을 초월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영혼이 어딘가에서 자신의 음악이 한 세기를 건너 여행했음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한국 음악가들과의 작업은 매일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 젊은 작곡가는 프랑스와 한국 음악 전통을 혼합한 곡을 만들었고 전통 악기 연주자들은 대대로 전해진 기법을 공유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의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열정적인 젊은 성악가들이 유럽 오페라 테크닉과 한국 음악 경험에 대해 질문했어요. 방문의 하이라이트는 서울 최고의 콘서트홀에서 열린 기념 공연이었어요. 이번에는 전통 한국 악기 반주로 사의 찬미를 불렀고 가야금과 해금의 섬세한 소리와 어우러지며 파리에서 시작된 원이 완성되는 듯했어요. 공연 후 한 노년 여성이 백스테이지에 찾아와 감동으로 빛나는 눈으로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윤심떡의 보기 드문 가족 소장 사진이었고 이 무언의 교류는 공식적인 찬사보다 더 깊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제4의 찬미 여정이 레퍼토리 확장이나 경력 발전이 아닌 언어와 문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인간적 연결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한국을 떠나기 전 윤심떡과 이동훈이 생을 마감한 동해를 찾았어요.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끝없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사의 찬미의 감정적 무게를 온전히 느꼈어요.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고 비극을 한 세기 후에도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로 변화시킨 노래였어요. 파리로 돌아와 박 여사를 초대해 서울에서 배운 한국 요리를 대접했어요. 한국에서의 콘서트 녹음을 틀자 그녀는 제 한국어가 좋아졌다고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노래의 마음을 그 안의 한을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발코니에 서서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서울로 윤심떡이 서 있던 해변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인간의 마음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들로 향했어요. 사의 찬미를 흥얼거리며 이 노래를 제 삶에 가져온 모든 우연한 만남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음악은 완벽한 음표나 기술이 아니라 연결에 관한 것, 서로 다른 세계와 시간,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었어요. 윤심떡의 목소리가 한 세기를 건너 저에게 그것을 상기시켰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세기를 뛰어넘은 노래 한 곡이 완벽한 소프라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이야기였습니다. 윤심떡의 사의 찬미를 통해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깨달은 엘리제트의 여정은 문화와 시간을 초월한 음악의 힘을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이 기다려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